상처가 나서 아니면 그게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려서 장을 드러내야 됐던 그런 경우들, 염증이 생겼다고 해서 이제 왔는데 안에 박혀 있는 거예요. 오래된 이제 뭐 냄새가 난다고 해서 온 거죠. 꺼내서 보여드립니다. 이게 네 거다. 가져갈래? 아니면 내가 버려줄까? 안녕하세요. 두 번째 봄 여성의원 산부인과 전문의 정선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하고요.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좀 의학적인 내용을 여러분께 쉽게 전달을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산부인과를 방문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되게 무서워하고 부끄러워하고 걱정을 하시게 되는데, 산부인과는 여성의 전생애를 보는 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호르몬부터 해서 뭐 폐경 아니면 임신, 염증, 다른 통증이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보는 과가 결국엔 산부인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성이라면 산부인과 방문을 주기적으로 하셔야 되고, 처음에 오신 친구들 같은 경우 되게 많이 겁을 먹고 있기 때문에 진찰할 때 저는 더 신경 써서 이게 트라우마가 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젠틀하게 진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 같은 거를 볼 때도 질초음파를 보거나 또는 항문 초음파를 봐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럴 때도 처음의 기억이 항상 그 다음에도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을 최대한 나쁘지 않게 해주는 게 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되게 저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불안해하고, 아무래도 이제 진찰하는 것 자체가 여자한테는 산부인과, 남자한테는 비뇨기과 성기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자세도 해야 되고 당연히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안정을 취할 수 있게 저희가 그런 걸 더 신경 써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첫 나이대들은 정말 다양한데요. 저희는 10대 친구들도 많이 와요. 다행인 거는 요즘 부모님들이 많이 좀 깨어 있으셔가지고 10대 때도 만약에 아이가 생리통으로 너무 고생을 한다던가 아니면 생리가 너무 불규칙하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아이를 데리고 오세요. 그랬을 때 이제 진찰을 또 같이 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불안하면 진찰할 때 엄마 좀 옆에 계신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진료를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20대 이후의 친구들이 꼭 첫 진료를 왔다면 요즘은 10대도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13살, 12살 이제 초경하고 이럴 때 많이 오고, 그 외에 뭐 애기들도 옵니다. 질 안에 뭐를 넣었다던가, 애기들이 그냥 장난치다가 콩이 들어갔다던가 아니면 놀다가 부딪혀가지고 아래가 찢어졌다던가, 그랬을 때 어머니께서 되게 놀래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제가 확인을 하죠. 유아 아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유아 아이가 보고가 되고 있고, 유아 아이는 우리 성인의 아이와는 다르게 이거를 성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내 몸의 반응이 신기하고 다른 데를 부딪히고 쓸리는 것보다는 기분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으니까 아이들이 그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 문지르는 행위들, 그런 게 일어나는 거지 마치 우리 성인들이 바라보는 그런 섹슈얼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성교육을 할 때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맞춰서 성교육을 해야지, 이거를 우리 어른들은 조금 더 음란하거나 아니면 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아이들은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거를 잘 보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엄마가 막 이게 뭐야 막 하고 진짜 더러워 이런 식으로 반응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게 성적인 의미인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엄마가 갑자기 자기의 행동에 부정적인 반응을 극단적으로 보인다 하면 아이들은 그 순간 수치심이라든가 자기 몸을 탐구하는 과정을 되게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게 무의식중에 깔리게 되면 나중에는 이게 성적인 발달이라든가 성적 행위 발달들, 자연스럽게 나이가 먹으면서 이성 친구를 만나면서 할 수 있는 섹슈얼한 컨택,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들은 되게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다는 거죠. 실제로는 저는 보지는 못했고, 문헌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는 아이들 성교육을 위해서 제가 이제 조사한 자료에서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자들도 자위를 하죠. 여자들도 자위를 하고 꽤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통계는 없는 것 같으나 제가 직접적으로 진료실에서 우리 환자분들이 저희 자위를 하는데
아이 할 땐 좋은데 성관계 할 땐 느낌이 안 좋아요. 뭐 이런 얘기들도 쉽게 요즘은 하시고, 그 다음에 성 경험이 없는 분들도 자위를 하시는데 혹시나 조금 출혈이 있었을 때 아직 성 경험이 없는데 자위를 너무 격하게 젠틀하지 못하게 해서 좀 아래 상처가 난 거 아니냐 하면서 불안해 하시면서 오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예 이제 성감이 떨어진다, 아니면 성욕이 저하된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저는 직접적으로 물어보거든요. 자위 한번 해보셨어요? 실제로 했을 때랑 남편이 해줬을 때랑 느낌이 다른가요? 그랬을 때 전 자위할 때는 괜찮아요, 이런 분들. 그래서 실제로 여성들이 자기의 몸을 탐구하고 이런 과정 자체가 상당히 흔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내 몸의 반응들이 궁금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여성들도 당연히 건강한 여성이라면 성욕이 당연히 있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이기도 하잖아요. 임신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저는 너무 빠져서 일상생활이 안 되거나 이러면 그건 진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위를 한다는 것 자체는 아주 건강한 행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위를 했을 때 내 몸을 알면 그거를 내 파트너랑 했을 때 요구할 수도 있고요. 나는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 라고 하면 더 서로의 몸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더 좋게 해줄 수 있고, 그러면서 더 사이가 끈끈해질 수도 있는 거죠. 여성은 이제 아마 토이 같은 종류를 보면 이제 아시게 될 건데, 실제로 클리토리스에 자극을 주는 그런 타입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적인 삽입을 해가지고 자위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토이가 그렇게 크게 나눠지거든요. 만 진동으로 자극을 주는 그런 경우라든가, 아니면 난 삽입까지 했을 때 더 기분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딜 형태로 나온 그런 토이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자위를 너무 많이 하면 문제가 된다, 뭐 이런 썰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렇게 너무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되고, 자위하면 천연막이 파열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걱정을 하시는데, 실제로 딜 같은 걸로 삽입을 한 적이 없다면 보통은 천연막이 막 그냥 저절로 파열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자위를 했는데 뭐 염증이 생긴 것 같다, 그런 것들은 뭐꼭 자위 때문에 염증이 생긴 게 아니라 여자들은 컨디션에 따라서도 염증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내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것도 있네요. 그런 말씀도 이제 가끔 물어보시는데, 질이라는 건요, 아기가 나오는 산도의 역할도 하거든요. 아기 머리통이 나올 정도로 늘어날 수 있는 거라 그 막 아기 머리통만 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를 많이 하면 넓어진다, 이거는 남자의 새끼가 얼마나 크면 크다고 그렇게까지 질이 진짜 막 늘어나거나 이런 건 아니고, 단 임신과 출산을 겪는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실제로 아이가 한번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골반저 근육이 조금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질이 넓어질 수는 있는 거죠. 고무풍선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탄력을 잘 유지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평상시에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분만은 고무풍선을 이만큼 불었을 때 다시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지 않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자 새끼가 이만한 것도 아니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다 성인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궁금해하실 수 있고, 전혀 이게 그런 거 궁금해한다 해서 다 음란하고 음흉하거나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차라리 그거를 물어볼 수 있는, 가끔 그냥 남자친구들만 혼자 올 때도 있어요, 진료를. 저도 되게 놀랬는데 남자친구들이 그냥 진료 등록을 하고 접수를 하고 들어와서, 선생님 저는 살 때 이런 게 문제인데 여자친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자들은 왜 그런 거예요? 라고 물어보러 오는 젊은 친구들도 계셨어요. 저는 근데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이렇게 자꾸 찾게 되면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 내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 정보다 보니까 부정확하고, 또 아무래도 더 자극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고, 의사가 아닌 그냥 일반인들이 자기 썰을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게 확실하게 내가 안심할 수 있는 정보들이 아닌 거죠. 그리고 자꾸 성을 조금 더 가볍게 무조건 안 좋은 쪽으로만 볼 수도 있게 되는데, 그게 아닌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진료랑 직접적으로 나 이런 것들이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전문의한테 물어보시면 얘기를 더 이러이러한 의학적인 바탕에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뭐 저의 경험뿐만 아니라 저희 환자들 오시는 분들이 항상 저희는 진료 도중에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되게 많이 어떻게 보면 알고 있겠죠.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랬을 때 이런 경우는 괜찮다, 이럴 때는 조금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좀 여성들이 원하는 방향을 또 제가 대신 여성 파트너 대신에 또 전달을 하면 남자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도 아, 여자들이 이렇게 느끼는구나, 내가 좀 잘못하고 있었구나, 아니면 이렇게 하면 더 좋아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얻어갈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참 박수 쳐주고 싶고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용기를 많이 냈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도 산부인과에 혼자 이렇게 와서 저한테 물어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한테 이렇게 면박을 준다던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문제라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많이 해주고 고맙다고도 얘기도 해주고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사실 뭐 이거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마찬가지고 성에 대해서 저는 되게 잘 모르는 것 같고 그 성 반응이라든가 성관계 때 뭐 어떻게 하면 피임이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생각보다 너무 모르고 계세요. 이게 경험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중년이면 이미 부부관계도 많이 했고 애도 낳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 몸의 반응이라던가 성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이런 거가 아예 없으신 분들도 많으세요. 애까지 낳으셨는데. 그래서 남편분과의 그런 문제가 생겨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히려 나의 이런 문제를 잘 상의하거나 이럴 수도 없고, 왜냐면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되게 어떻게 보면 포르노를 접근하기도 너무 쉬워졌고, 음란물 같은 것들, 그리고 인터넷을 접근하기도 너무 쉬워진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생각보다 제대로 된 성지식은 우리나라 여성들이나 남성들이나 다 잘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의무 시간이 있을 거예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보건 선생님이 딱 성교육을 꼭 해야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간혹 이제 어떤 경우는 부모님들이 반대해서 성교육을 좀 못하기도 하고, 예전에 뭐 바나나 가져와서 콘돔 씌워보자 해서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바나나를 애들한테 가져오게 하느냐, 거기 콘돔을 씌우느냐 해서 그런 수업도 잘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콘돔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를 포르노에서 배우게 되고, 오히려 그냥 대놓고 보여주면 되는 거를 완전히 왜곡된 시야로 만들어진 포르노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게 되니까 오히려 더 좋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경험도 해봤냐면, 저희 환자분이 왔어요. 20대 초반의 여성이신데 와서 대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선생님 저 콘돔 씌우는 방법 좀 제대로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래서 왜? 이랬더니 아니 남자친구가 콘돔을 제대로 끼는지를 자기가 알고 싶대요. 왜냐면 내 몸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이 되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여자가 또 성관계할 때 씌워줄 수도 있죠. 뭐 분위기가 좋거나 이러면. 그리고 남자친구가 너 제대로 끼는 거 맞아? 이렇게 또 감시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선 여자들은 콘돔을 만지면 안 되고 콘돔 사용할 줄 몰라도 된다라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남녀가 서로가 피임에 대한 방법을 서로 많이 얘기를 하고 알아야 그걸 또 원치 않는 임신을 막을 수도 있고, 특히 또 이제 콘돔을 쓰는 이유는 균이 서로 주고받는 거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쓰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아는 거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남자 관계 모형이 없었어요. 그래서 질초음파를 가지고 제가 시연을 보여주면서 이건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 발기했을 때부터 써야 되고, 내 몸에 들어오기 전부터 중간에 하다가 콘돔 끼는 그런 경우는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면서 그 친구가 되게 전 전문가한테 듣고 싶었어요. 딱 이런 얘기를 해서 저도 이제 완전히 뭔가 꼰대가 됐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가졌던 적도 있었어요.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 숨기면 숨길수록 성은 더 음지에서 이렇게 확산되고 변질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인간은 되게 성적인 존재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들조차도 엄마 아빠의 성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태어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종족 번식을 위한다는 거는 기본적인 생명의 원래 본능인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좋은 관계에서의
가 이루어진다라는 거는 그 사람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내가 사랑받는다는 걸 느끼게 되고 하다 보니 저는 오히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진작부터 좀 오픈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상한 사람들이 접근을 했을 때 뭐 이런 것도 내가 많이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오픈된 상태에서 좀 상의할 어른들이 또 있다면, 혼자 내가 그루밍을 당한다든가 아니면 이상한 일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겪을 때도 훨씬 더 구원의 손길을 뻗기가 쉬워진다고 생각해요. 아직 참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계란 넣는 경우, 날계란 넣는 경우, 뭐 삶은 계란 넣는 경우, 레몬 넣고 아니면 진짜 대추알, 토마토 이런 것들 몇 개 들어가는지 또 남편이 넣어서 왔다고, 남편이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 정말 진짜는 모르죠. 어떤 상황인지 모르죠. 파트너일 수도 있고 그냥. 근데 그렇게 안에다가 넣어서 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저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간혹 항문에다가 병 같은 거 넣거나 뭐 다른 오이나 호박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제 상처가 나서, 아니면 그게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려서 장을 드러내야 됐던 그런 경우들, 항문으로 넣어서 그걸 빼지 못하면 드러내야죠. 장을 잘라서 꼬매서 다시 엮어야죠. 제왕절개보다 훨씬 큰 수술이죠. 인공 항문도 달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쪽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위 때문에 그런 거보다는 이제는 여성분들이 간혹 탐폰을 안에 넣은 거를 잊어버린다든가, 아니면 생리컵을 넣는 거를 잊어버린다든가,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콘돔이 안에, 질 안에 빠졌는데 그걸 모르고 지내시다가 제가 우연히 꺼냈다든가, 염증이 생겼다고 해서 이제 왔는데 안에 콘돔이 박혀 있는 거예요. 오래된 콘돔이. 이제 뭐 냄새가 난다고 해서 온 거죠. 그런 경우들은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지내시는 경우들. 그 상태에서 또 잠자리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또 돌아버리겠는 거죠. 아니 이렇게 염증도 있고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데 잠자리까지 다 하고 온 경우들도 상당히 꽤 있었습니다. 질은 상당히 둔합니다. 질은 되게 둔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성들이 출산할 때 질이 찢어지기도 하고 확 늘어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잘 모르세요.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시술을 할 때 자궁 경부라든가 질에 뭐가 있어서 뛴다거나 거기를 꼬맨다거나 할 때 여성분들이 잘 못 느끼세요. 그리고 통증이 주로 여기 안에 질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생리통처럼 배가 아픈 식으로 조금 느껴지시지, 그 질이라는 거는 되게 연약한 점막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하거나 이래선 절대 안 되지만 성관계 할 때 실제로 제가 진찰을 하거나 넓혀보거나 이렇게 해서 아내를 처치를 할 때는 잘 모르세요. 종종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그런 분들이 오십니다. 예를 들어서 탐폰 같은 경우는 빼는 걸 까먹으신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는 또 성관계를 해서 더 안으로 들어간 거죠.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다가 냄새가 나서 그냥 질염이 생겼나 보다 해서 오시는 경우들. 진찰하면 이제는 저희가 스페큘럼이라고 하는 질경이 있어요. 여성분들을 진찰하는 기구가 있거든요. 그거를 벌려서 보면 있죠. 그러면 탐폰이 있습니다. 꺼내서 보여드립니다. 이게 네 거다. 가져갈래? 아니면 내가 버려줄까? 예전에는 낙타? 눈썹? 남성 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정확하게 용어를 제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남자 끼에다 끼면 관계할 때 여자한테 자극을 더 많이 준다라고 해서 남자들이 끼는 게 있어요. 그게 안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썩은 냄새가 나죠. 진짜 고약한 썩은 냄새가 나죠. 그게 염증으로 이제는 진행이 되고, 그래서 뭔가 좀 찝찝하고 뭔가 들어간 것 같다, 안 빠진다 하면 그냥 병원을 오시면 저희가 다 꺼내드립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그럼요, 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출산이라든가 이런 걸 여러 번 겪으신 분들은 질이 이완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남편이랑 성관계를 했을 때 남편이 조금 예전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질방귀라고 하죠. 소리 나는, 심한 분 같은 경우는 걸을 때도 소리 나는 분이 있어요. 공기가 들어가서 안에 뿡뿡뿡뿡.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완전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질 성형을 꼭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 질이 약해지다 보니 요실금 증상 같은 것들도 생겨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질이 이완됐을 때 가장 그 질을 출산 전 상태로 바꿀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수술밖에는 없어요. 요즘 질 필러라든가 뭐 레이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좀 대안들이 나와 있기는 하나, 걔네들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방법이고, 진짜로 내가 좀 더 영구적인 그런 효과를 내가 확실하게 얻고 싶다 할 경우에는 질 성형을 결심해서 오십니다. 둘 다
성과를 위해서죠. 나도 그런 상황이 되면 집중할 수 없잖아요. 계속 막 남편 성기가 이탈하거나 소리 나거나 그러면 제대로 집중해서 즐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상대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내가 느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이 되게 계속 실망하거나 시무룩해하면 당연히 여성 입장에서도 아, 내가 좀 더 개선을 해야겠다. 물론 출산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질식분만을 한다거나 이래서 생긴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수술로 교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용기를 내서 많이 오시고 수술 잘 해드리고 이런 경우들이 꽤 있죠. 우선은 자기의 몸을 가꾸는 웰니스의 시작이 바로 산부인과를 방문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시지 마시고요. 만약에 두려운 부분이 있다면 진찰할 때 저는 요런 게 좀 무서워요 라고 하시면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다 그 부분을 또 조심해서 더 섬세하게 봐주실 거니까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더 좋고, 오히려 산부인과 방문을 안 하고 계속 버티다가 늦게 오셔서 진짜 문제가 커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주기적인 산부인과 방문, 적어도 1년에 한 번, 더 자주 오시지 않아도 돼요. 1년에 한 번만이라도 건강검진 잘 하신다면 큰 문제 없이 본인의 몸에 대해서 건강을 잘 챙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염증이 있을 때는 조금 더 자주 오셔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큰 문제가 없고 그렇다면 반드시 1년에 한 번씩은 검진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바로 여성건강 웰니스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좋은 산부인과 의사를 구별하는 방법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저도 유튜브에 이렇게 촬영도 하고 있지만 무조건 유명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 이제 본인을 계속 잘 이해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최대한 나의 산부인과 진찰 자체를 힘들지 않게 도와줄 수 있고, 적극적으로 이 시기 때는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정보를 많이 알려주고, 그 라포가 잘 형성된 분들이 가장 자기한테는 좋은 산부인과 선생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선 너무 막 다 유명한 사람만 다 좋은 것도 아니고요. 각 지역의 병원들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계속 꾸준히 환자들을 잘 봐주시는 선생님들, 그런 선생님들이 결국에는 저는 좋은 선생님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 계십니다. 되게 본인도 괴로워하세요. 왜냐면 만약에 그런 분이 결혼을 했다? 그럼 남편이 요구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부부 사이의 성관계는 이건 저는 당연히 서로 노력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필수죠. 필수예요. 나중에 애기 낳고 애기들이 크면 결국 또 부부밖에 안 남아요. 결국 둘이서 꽁냥꽁냥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데 성관계가 전혀 없다? 그러면 못 살죠. 네, 절대 못 살죠. 남편이 내 아내랑 섹스를 하고 싶어 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고, 사회에서 법적으로 다 인정이 된 거잖아요.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인 거잖아요. 근데 성욕이 없는 분들은 이제 남편이랑 그런 문제로 다투게 되고, 그러면서도 미안한 마음도 들고 하면서 괴로워하시면서 저희 병원도 많이 오십니다. 성감을 못 느끼는 분도 있고 성욕이 없는 분도 계세요. 처음부터 성욕이 없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남자랑 결혼까지 하셨다, 예를 들면. 근데 성적인 게 아니어도 우리가 같이 데이트하고 그냥 안아주고 같이 으쌰으쌰 하는 것 자체에서 사랑을 또 여자들은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사람이 너무 괜찮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나한테 결혼을 하자 했을 때 어찌됐든 평생을 같이 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도 사랑인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는 너무 중요한 건데, 그 부분을 이제 성욕이 없거나 성감이 없는 분들은 되게 본인도 불편해 하시고, 왜냐면 파트너가 요구를 계속 하니까. 만약 그냥 싱글로 계속 있다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계속 파트너를 만나거나 결혼을 하거나 이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파트너가 불만이 계속 생기면 본인들도 괴로워지는 거죠. 그쵸, 그것도 괴롭죠. 왜냐면 여성도 성적인 흥분이 돼야 질이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애액이라고 하는 윤활액도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질 자체도 조금 이렇게 더 엘라스틱하게 그 남자의 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 이완 상태가 되고, 실제로 제가 준비가 되지 않은 우리 여성 환자분들을 질경을 넣었을 때랑,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이 실제 성관계를 했을 때는, 성관계 때는 어떻게 보면 질경보다 남자
성기가 더 클 수도 있는데 가능하잖아요, 성관계가. 근데 이렇게 진찰할 때는 되게 긴장하고 딱 경직된 상황이니까 작은 기구를 넣어도 아파하거나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되게 흔하죠. 그런 여자도 느껴야 준비가 되는 거고, 그런데 그냥 만약에 나는 성감도 못 느끼고 성욕도 없는 상태에서 남자가 들어오려고 한다. 그럼 아프고 괴롭고 연기해야 되고, 남편은 혼자 막 좋아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면 별로 감정적인 교감도 없고 그냥 노동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분들 참 힘든 케이스고, 원인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접근하는 방법이 쉽지는 않습니다. 원인은 뭐 사회적인 원인, 뭐 심리적인 원인, 어떻게 자라왔는지 정신과적으로도 한번 봐야 될 수도 있고, 실제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진찰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호르몬이 너무 낮은 게 아닌지도 혈액 검사로 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다 뒤져봐서 그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원인을 찾는 게 너무 어렵죠. 만약에 그런 가정교육이라든가 어렸을 때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것 때문이라면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 수 있고요. 이게 사이코 아날라이시스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지 않죠. 차라리 호르몬만 딱 떨어져 있다 하면 호르몬을 올려주고 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원인이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여성 성욕 감퇴 장애라고 하거든요. 그게 있어요. 딱 아예 진단명이. 그런 경우에는 아직도 되게 접근하는 게 어렵다. 그리고 다학제적으로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정신과 막 이렇게 다 붙어가지고 관리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고, 20대 때도 정말 액티브하게 를 하는 여자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저는 케바케인 거지 20대 때는 성욕이 없고 40대 때 아닙니다. 오히려 연애했을 때는 성관계 많이 했는데 결혼하고 더 안 한다 하시는 분들도 저희 많으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낭설이다. 저는 부정할 수 있고, 오히려 젊은 친구들이 선생님 이번에 남자친구 바뀌었어요, 아니면 원나잇 됐어요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40대가 되면 더 성욕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그만큼 인간관계에 대한 경험이 또 많이 쌓이면서 삶에 대해서 조금 유연해지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표현하는 게 20대 때보다는 좀 더 자유롭지 않을까. 그래서 40대 때 더 성욕이 20대 때보다 여자들은 높다라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성욕은 진짜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 나이에 따라서 꼭 이게 코릴레이션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희 실제로 진료실에서 경험해보면 20대인데도 왕성한 친구들도 많고, 40대, 50대, 60대인데도 여전히 성관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이거는 정말 케바케. 네, 남편이랑 해야 되는데 제일 좀 살 수 있는 거 없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거는 얘기를 안 할 뿐이지 노인의 성도 상당히 중요하고, 요즘은 거의 100세 시대다 보니까 나이가 조금 드셔도 건강하신 분들이 많아서 여전히 활발하게 성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이거는 약간 캐릭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좀 자기를 표출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여성들이 좀 더 성욕이 많은, 에너지가 많은 여성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제 호르몬도 잘 나와야 되고요, 검사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뭔가 성욕이 많다, 그리고 내가 잘 느낀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 여성이 건강하다라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성욕도 자신의 에너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게 성욕이 높다고 해서 이 사람이 성욕만 높은 게 아니라 전반적인 삶에 대한 에너지가 좀 높은 분들이 성욕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일을 되게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성욕도 같이 높은 분들도 많고요. 남성 호르몬이 당연히 정상으로 나와야 되고요. 너무 높아도 안 되는 거고, 딱 그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야 우리 여성의 몸에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여드름 많이 나고 다무증 생기고 탈모 생기고 이런 외형적인 그런 안 좋은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는 그냥 재미로 볼 수 있고 재미로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걸로 이 사람이 성욕이 높다 안 높다를 절대 평가할 수는 없다. 성욕이 적거나 없는 분들은 실제로 호르몬 검사를 해보면 여성 호르몬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남성 호르몬이 거의 바닥인 분들이 계세요. 그거를 저안드로겐 혈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희 병원에 그런 분들 오시면 저희는 호르몬 검사를 다 나갑니다. 그래서 혹시나 호르몬을 채워드렸을 때 개선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렇게 해드려야죠.
증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성 호르몬들의 그룹을 안드로겐이라고 하는데, 이 안드로겐들이 너무 떨어진 상태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보면 거의 90% 이상이 다 떨어져 있으세요. 뭐 DHEA라든가 아니면 테스토스테론 같은 게 거의 바닥인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평상시 활력도 없고 에너지도 떨어지고 성욕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이런 특성을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여자도 똑같은 인간인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멋진 모습으로 있으면 당연히 성적으로 흥분되죠.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고 건강한 거라고 볼 수 있고, 단지 이제 남자들은 뭔가 딱 눈으로 봤을 때 뭔가 섹시한, 진짜 예쁘고 몸매가 좋고 이런 아주 딱 티피컬한 전형적인 모습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여자들은 남성에 비해서는 좀 더 다양한 그런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꼭 이 사람이 뭐 엄청 잘생겨야만 성적으로 흥분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좋은 냄새가 난다거나 아니면 나한테 좀 더 잘해준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또 각각 아이 같은 모습을 보이는 남자친구라든가 이러면 모성애 같은 것들도 생겨서 성적인 흥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조금 더 남성은 시각에 되게 예민하지만 여성들은 좀 더 그 감각을 넓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좀 처음 이렇게 딱 봤을 때 예뻐야 그 다음에가 느껴지는 거잖아요. 남자들은 우선 예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쁘냐? 착하냐? 하면 착한 것도 예뻐야 착한 거고, 예뻐야 그 다음 내가 만날 생각이 있는 거고, 얘기라도 해볼 생각이 있는 건데, 우선 안 예쁘면 남자들은 아웃이니까. 근데 여자들은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는 남성에 비해서 다양하게 조금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자들도 성적으로 흥분되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럼요. 똑같이 성적인 반응이 있죠. 처음에 흥분 상태가 이제 고조되면서 나중에 클라이막스를 찍고 다시 해소기까지 가는 그 과정이 남성에 비해서는 조금 더 더딜 뿐이지, 남자들은 그래프가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조금 이런 식으로 더디게 가서, 만약에 서로 관계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절정을 느끼는 시기는 남녀가 차이가 또 날 수밖에 없고요. 우선은 당연히 먼저 이제 제가 물어보는 거가, 남자친구나 남편이 전이를 충분히 잘 하느냐, 바로 삽입부터 들어가려고 하지는 않느냐, 이런 거를 좀 여쭤보거든요. 근데 우선 성욕이 너무 없는 분들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사회 심리적인 요인도 있을 거고, 실제로 호르몬이 떨어져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저질환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등등의 되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남자 파트너가 너무 전이 없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삽입을 시작을 하려고 한다던가, 이러면 그게 그냥 정내미가 떨어질 수도 있죠. 왜냐면 나는 아픈데 남자도 좋다고 달려들면 이거 자체에 대해서 흥미를 못 느낄 수 있잖아요.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우선은 여자친구가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를 좀 관계하면서 전이를 좀 더 충분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경우에서는 그렇게 했을 때 좀 더 좋아지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걸로도 잘 안 된다 하시면 실제로 같이 산부인과 와서 호르몬 검사 같은 거를 좀 받아보셔도 괜찮고, 또는 여자친구나 아내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좀 얘기를 해본다거나, 아니면 처음에는 우리가 섹스로 막 다가가려고 하시지 마시고, 남자분들이 조금 거리를 유지를 해주면서, 그 여성분의 거리를 좀 유지를 해주면서 다른 일상생활적에서 조금 더 여성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좀 더 챙겨주시고 인간적으로 더 친밀해지게 될 경우에는 또 여성들이 더 많이 열릴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너무 힘들 경우에는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우선은 조금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내가 일에 치여서 지쳐 있는 건 아닌지, 운동을 너무 안 하고 있는 거 아닌지, 식사를 제대로 건강하게 먹고 있는 게 아닌지, 이게 꼭 랑 연결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내가 건강하고 나를 챙기는 상태가 돼야 섹스를 할 의지도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지치거나 몸 제너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면 그걸 먼저 개선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는 내가 이전에 뭐 첫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어렸을 때 뭐 안 좋은 기억이 있는지, 이런 경우에는 정신과 선생님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서 이런 섹스라든가 성적인 컨택이 절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를 좀 천천히 알아가시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전
가위를 해보는 방법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을 때 더 느끼는지, 나는 여기를 만졌을 때 더 느끼는지, 기구를 썼을 때 더 좋은지, 손으로 했을 때 더 좋은지, 당연히 위생적으로 깨끗하고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내 몸에 오롯이 집중을 하면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랬을 때 느낀다 하면 뭐 더 개선될 수 있는 희망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을 오히려 또 솔직하게 파트너랑도 얘기를 해본다거나, 마지막은 진짜 산부인과 같은 데 오셔서 호르몬 검사라든가 다른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보셔서, 좀 더 저는 성욕을 그냥 단순히 나 섹스 안 하면 되지 평생, 나 남편이랑 섹스 안 해도 돼, 그냥 우리는 의리로 살고 있어, 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성욕은 기본적으로 나의 기본 에너지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일적인 문제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라이프 스타일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남자도 마찬가지죠. 맨날 야근하고 맨날 막 아침에 새벽같이 나가는데 섹스를 하고 싶은 몸의 컨디션이 안 되잖아요. 잠자리 하고 싶겠어요? 그냥 우선 자고 싶지? 그러니까 저는 우선은 다른 기저질환, 라이프 스타일, 식단, 운동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싹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성적인 부분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출산율이 감소는 한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이게 확실히 제 나이 또래, 제 세대들은 거의 애기를 안 낳는 그런 분들이 좀 많았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요새 결혼한 친구들, 지금 20대 후반, 30대 초반 친구들은 그래도 애기를 좀 낳으려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TV에서도 출산율이 조금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저는 좀 체감이 돼요, 오히려. 되게 많이 떨어졌다가 요새 임신에 대한 그런 질문들도 좀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임신을 대비해서 그런 피검사 같은 준비해야 될 검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검사를 좀 미리미리 챙기시는 분들이 상당히 요즘 많으세요. 저희는 주로 혼자 오시기는 하는데, 그래도 요즘 젊은 친구들은 많이 바뀌어가지고 같이 오시는 커플들도 많으세요. 같이 질문도 하시고, 이제 여자친구가 혼자 산부인과에 오기가 조금 뻘쭘하다거나 그럴 때 같이 이제 오시기도 하고, 본인들도 만약에 혈액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같이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조금 젊은 남자친구들은 그래도 산부인과에 같이 오시는 거를 그렇게까지 막 아주 부끄럽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우선은 임신 기간에는 꼭 챙겨야 되는 영양분이 있어요. 만약에 임신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임신 한 3개월 전부터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다 엽산을 좀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바이타민 B군이거든요. 근데 이 엽산을 임신이 됐을 경우에는 남자는 더 이상 안 먹어도 되고, 여성분들은 엽산을 계속 임신 초기에 잘 드셔줘야 되는데, 그 이유가 신경관 결손증이라고 하는 기형을 이 엽산을 먹지 않으면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형아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아기가 신경계통 발달이 완벽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엽산을 꾸준히 드셔야 되고요. 이게 한 16주에서 20주 사이가 되면 그때는 철분제로 교체를 합니다. 엽산을 더 안 드셔도 되고, 그때서부터는 이제 철분제를 드셔야 되는데, 철분제가 좀 쇠맛 나고 먹기가 좀 힘들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잘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만을 하실 때 정말 피가 많이 나요. 아마 우리 일반 분들은 상상이 잘 안 가실 텐데, 교과서에는 gush out, 그러니까 우리 마치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물이 쏟아지는 양상으로 진짜 피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그게 다 엄마가 미리 피를 준비하는 거예요. 원래 내 몸에 들어있는 피보다 한 1.2배에서 1.5배를 먼저 만듭니다. 그거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철분이 더 보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끝까지, 분만까지 철분제는 다 드셔야 되고, 분만 후에도 혹시나 이제 피검사 상에서 약간 빈혈이 있다거나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보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도 골 밀도가 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D, 칼슘 이런 거 조금 같이 챙겨주시면 더 좋고요. 오메가3라든가 아니면 이노시톨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이건 필수 영양제는 아닙니다. 꼭 이게 크리티컬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기 때문이죠. 이노시톨 같은 경우 그래도 장점이 임신성 당뇨의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전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가졌다거나 아니면 임신성 당뇨의 리스크가 조금 유전적으로 더 나는 확률이 높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노시톨 같은 것 같이 드셔도 괜찮은데, 반드시 먹어야 되는 그런 영양분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네, 아기가 이제 그쪽에 신경계통의 발달이 어느 정도 다 끝나기 때문에, 구조적인 발달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는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 계속 엽산을 드셔도 사실은 우리 몸에 해가 될 건 아니고 오히려 더 좋기 때문에 엽산 같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여성마다 체중이 증가하는 정도가 다 다르거든요. 보통 건강한 체중 증가량은 한 11kg에서 12kg 정도까지 체중이 늘어나는 거를 조금 가장 이상적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이게 꼭 이렇게 되지만은 않죠. 더 뚱뚱해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렇게 몸이 좀 불어나가는 과정에서 혈액량도 같이 몸이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분만 시 나타날 수 있는 실혈, 피가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몸이 좀 미리 만들어 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신 시 조심해야 될 음식은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당연히 이제 술 절대 안 되고요. 술은 정말 안 됩니다. 술은 기형아 유발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폐하 알코올 증후군이라고 해서 지능도 많이 떨어지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되고요. 일단 커피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루에 한 잔 정도는 드셔도 되니까 뭐 죄책감을 갖지 마시고 드셔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이제 먹지 않았으면 하는 음식들은 좀 날거 있잖아요. 생선 이런 것들은, 특히 생선 중에서 또 먹이 사슬에 꼭대기에 있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연어라든가 아니면 고등어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위쪽에 있는 생선들은 많이 드시는 거를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결국 물고기들도 잡아먹고 하는 과정에서 먹이 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애들이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농도가 가장 높은데, 사실 성인은 상관이 없는데 임신을 한 상태에서는 그 중금속이 아기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좀 그런 생선들을 피하시고, 또한 날거, 생거는 조금 또 이제 감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염이 되면 진짜 산모의 몸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고, 특히 임신을 했을 때 쓸 수 있는 약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일 건강한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게 제일 좋죠. 엄마도 건강해야 됩니다. 엄마가 건강해야 아기가 건강합니다. 무조건 엄마가 먼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제 엄마들이 되게 많이 자기를 희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아기만 괜찮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여성분들이. 근데 아닙니다. 본인 몸을 잘 챙기셔야 그 몸 안에 있는 아기들이 안전하게 잘 클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뭐 골고루 드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과일이라던가 이런 것도 좋기는 하나 아무래도 임신성 당뇨 리스크를 너무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너무 과하게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고, 제철 과일 아니면 고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좀 익혀가지고 충분히 단백질 섭취도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칼슘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들, 견과류라던가 아니면 채소 같은 것들도 같이 이제 골고루 잘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항상 이제는 뭐를 잘 먹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골고루 잘 드시는 게 좋고, 또 과식하지 않고 체중이 12kg 이상으로 이렇게 불지 않는 그런 몸을 좀 잘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사실 그럴 때도 만약에 너무 과하게 한다면 먹는 거를 제한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다이어트는 금기예요. 체중을 빼는 거는 금기입니다. 임신한 상태에서는 체중을 빼는 것 자체는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고, 단 이제 너무 내가 뚱뚱해지지 않을 정도로만 식단을 조절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죠. 예를 들어 제가 처음엔 55kg였는데 임신을 했더니 갑자기 20kg 찌거나 30kg 막 이렇게 찌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임신성 당뇨라던가 임신성 고혈압 같은 것들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한테도 위험하고, 나중에 분만 당시에 산모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임신성 당뇨와 임신성 고혈압의 정의는 출산을 하게 되면 걔가 좋아집니다. 근데 이런 경험이 임신 도중에 있었던 산모는 이후에 만약에 내가 몸을 관리하지 않으면 계속 살이 찐 채로 있는다거나 운동도 안 하고 식단 조절도 안 하고 그렇게 계속 있으실 경우에는 추후에 실제 2형 당뇨나 아니면 고혈압으로 발전할 수 있는 리스크가 몇 배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대사증후군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쉽게 생길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예전에 임신성 당뇨나 임신성 고혈압이 있었던 분들은 훨씬 더 그 리스크가 높게 빠르게 병으로 이환될 수 있는 거죠. 어찌됐든 대부분의 엄마가 섭취하는 것들은 모유로 다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는 없고, 저는 똑같이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음식 같은 거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약을 먹을 때 약 같은 것들이 이제 모유로도 또 나가서 아기한테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약을 챙겨 먹어야 되는 시기에는
때는 주치의랑 산부인과 전문의랑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 이거를 수유를 좀 짜서 버려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같이 상의하면서 드셔야 되고요. 이게 또 임신 중에도 꼭 약을 먹어야 될 때들이 있어요. 금기만 아니라면 약을 투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때도 이제는 엄마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면 아기한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상태가 아닌 엄마한테 도움이 되고 아기한테는 큰 문제만 아니라면 약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느 상태 때 더 조심해야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양측 다 조심을 해야 되고 만약에 정말 궁금하거나 아니면 꼭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주치의랑 상의해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 정도로 문제가 되려면 진짜 엄청나게 문제가 돼야겠죠. 엄마 몸이 이미 나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유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러면 저는 임신을 하셨어도 좀 규칙적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고 임신을 했다고 해가지고 너무 활동량을 줄인다거나 원래 조금 많이 걷는 거를 다 안 걷고 차만 타고 다닌다거나 이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상생활 다 똑같이 하셔도 되거든요. 물론 이제 사이사이에 입덧이 너무 심한 엄마라던가 아니면 다른 질환이 있는 엄마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그때그때마다의 이제 처치를 해야 되고 활동량을 좀 조절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원래 내가 이 정도의 운동을 했었다 하면 똑같이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자연분만을 하려면 이제 내가 체력이 있어야 아기에 힘을 주고 아기를 밀어낼 수 있는데 엄마가 만약에 너무 운동량이 떨어져서 체력도 다 엉망이고 그러면 아기 날 때도 힘들고 아기가 중간에 걸릴 수도 있고 또한 제왕절개를 하더라도 제왕절개 이후에 또 많이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누워만 있다던가 물론 너무 아프죠. 아픈데 그래도 움직이셔야 나중에 이제 자궁이랑 방광이랑 장이 서로 막 엉겨붙고 들러붙는 거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엄마 체력이 너무 안 좋고 운동을 많이 안 했던 엄마라면 아무래도 수술 후에 회복하는 그런 속도나 이런 것들도 차이가 있겠죠. 완전히 금기인 상황들이 몇 가지 있어요. 폐동맥 고혈압이 있다던가 심장 문제가 있다던가 아니면 임신성 고혈압이 있다던가 아니면 태반이 문제가 있다던가 양수가 파열됐다거나 뭐 이런 등등의 아주 특수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원래 만약에 내가 이 정도 강도의 운동을 했다 조금 빠르게 걷고 뭐 운동을 조금 했었다 하면 괜찮아요. 똑같이 하셔도 됩니다. 일도 하셔도 되고요. 출산 후에는 한 4주에서 6주간의 산욕기라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 시기 때는 아무래도 이제 몸이 출산 전으로 돌아가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 많이 좀 힘드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물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누워만 있거나 이런 거는 절대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좀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 걸으려고 노력 많이 하셔야 되고 그렇게 너무 누워만 계시면 오히려 이제 뭐 수술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착도 생길 수 있고 오히려 회복하는 속도가 더 더딜 수 있어요. 원래 모든 수술이든 뭐 시술이든 나중에 끝나고 나면 얼리 앰뷸레이션이라고 해서 빠르게 환자가 움직이기를 권유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움직여야 특히나 이제 임산부 같은 경우는 혈전 같은 거 생기는 것도 미리 막을 수 있고 조금 더 회복이 훨씬 빠르게 됩니다. 너무 누워만 계시면 진짜 혈전 같은 것들도 생기기 쉬워요. 제가 아까 좀 많이 움직이고 활동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활동을 안 하시다가 갑자기 임신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운동을 하겠다 이런 상황은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운동을 거의 안 했던 사람인데 임신하고 나서 뭐 임산부 요가를 하겠다고 조금 무리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진짜 태반이 조기 박리가 돼서 아기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고 완전히 응급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는 그리고 너무 복부에 힘이 많이 가게 되는 그런 자세라든가 운동 같은 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스쿠버 다이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내가 했던 로딩 정도의 활동량을 하셔야지 그거를 갑자기 넘어서는 그런 경우는 오히려 무리가 될 수 있어요. 배가 너무 눌릴 수 있는 요가 자세라던가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주치의 선생님이 아기 다 괜찮고 엄마 상태 다 괜찮다고 컨펌을 해주셨을 때 하셔도 되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갑자기 하다가 문제 생기는 경우들을
엄마를 저는 좀 만났습니다. 22주 정도 된 엄마였는데 뭐 임산부 육아를 하시다가 태반 조기 박리가 생겨서 거의 22주에 제왕절개를 해서 아기를 꺼냈죠. 근데 24주부터 아기를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기를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거의 23주, 24주 가까이 될 때까지 살리고 수술도 여러 번 했는데 결국에 아기가 죽었습니다. 원래 이제는 의학적으로는 24주부터 넘어야 아기를 좀 더 살릴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정의를 하는데 22주에 태반이 미리 다 떨어져 버렸으니까 어쨌든 아기를 꺼내기는 해야죠. 피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뱃속에서 아기 죽죠. 아기 생명줄인데 그러니까 빨리 꺼내서 처치를 해야 되고 또 태반이 조기에 박리가 되면서 배 안에서 피가 진짜 많이 날 수 있어요. 이게 지혈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아기를 꺼내고 지혈을 또 해줘야 됩니다. 엄마도 위험하고 아기도 위험합니다. 형태는 다 가지고 있고 단 아기가 살이 이렇게 통통하게 붓거나 이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뼈랑 가죽만 조금 있고 그런 상태죠. 되게 이제 바스라질까봐 이렇게 막 조심조심 해야 되는 상태고 거의 살리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 입덧이 심하면 약을 드세요. 입덧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뭐 입덧이 심하면 뭐 어떻게 다른 음식을 먹고 이렇게 물론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동들이 있어요. 조금씩 소분해서 먹는다거나 냄새가 나지 않는 스낵 위주로 조금씩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우선은 대부분의 경우가 입덧이 임신 초기에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예전에는 입덧 약이 기형아를 일으키는 약으로 분류가 돼서 한동안은 그 산부인과 상과에서도 입덧을 크게 이제 조절하지 않는 그냥 버텨라 약간 이런 식으로 봤는데 지금은 입덧 약이 많이 좋아졌고 아기한테 기형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덧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약을 드시면서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임신 초기에 영양 상태가 부족한 엄마들한테서 태어난 아기들이 뭔가 발달이 늦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데이터가 나와서 임신 초기의 영양 상태가 아이의 그런 신경계통 발달이라던가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되게 임신 초기에 골고루 잘 섭취를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출산 후 우울증을 겪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요. 아무래도 이제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선 내가 아이를 제대로 케어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좀 의문이라든가 아이가 혹시나 좀 아프게 태어났다거나 그럴 경우 엄마들이 되게 길티, 죄책감을 갖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뭔가 챙겨야 될 사람이 하나 생겼는데 걔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잖아요. 그랬을 때 첫째를 특히나 낳았을 때 어떻게 육아를 해야 될지 좀 몰라서 또 우울해지는 경우들도 많고 주변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그러지 못하는 환경이 됐을 때도 엄마들이 많이 출산 후 우울증, 포스트파tum 블루를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는 출산을 했을 경우 엄마 몸이 안 그래도 힘든데 아기까지 케어하는 게 더 버거울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이라든가 주변에서 조금 도움을 주시는 게 아무래도 그런 출산 후 우울한 감정을 컨트롤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즘은 보니까 뭐 출산 휴직 같은 것들이 남자들도 많이 좀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옆에서 같이 엄마가 회복할 수 있게 도와준다든가 아기 육아를 같이 좀 더 적극적으로 돕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부담이라든가 이런 거를 나누는 거를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정확하게 임신을 확인하려면 결국에는 초음파를 보고 그 다음에 혈액 검사를 확인을 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물론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임신 테스터기죠. 아침 첫 소변으로 떨어뜨렸을 때 두 줄이 나오면 임신이다 라고 알 수 있지만 그걸 조금 더 정확하게 내가 자궁 내 제대로 임신이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초음파를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임신이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또 혈액 검사에서 임신 호르몬인 베타 HCG라는 호르몬을 체크를 해보면 또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임신일까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냥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산부인과에 오셔가지고 좀 확인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네, 맞아요. 혼자서 그런 거를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지. 사실 저희가 다 하는 일이 이런 일이기 때문에 환자가 설사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환자한테 가치 평가를 하진 않습니다. 이제 최대한 어떻게 하면 빠르게
의학적으로 가장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지, 그걸 가지고 이제 도덕적으로 비난을 한다거나 판단을 한다거나 가치 판단 이런 거를 하는 선생님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하지만 그거를 걱정할 시간이 더 지나서 임신 주수가 더 진행이 되는 게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오셔서 만약에 원치 않는 임신이라면 상의를 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닙니다. 약간 그레이 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완전히 이제 불법이 아닌 거가 된 지는 오래됐는데, 이게 또 합법인지 뭐 어쩐지를 하려면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몇 주까지는 괜찮다, 뭐 몇 주부터는 낙태하면 안 된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게 국회에서 법이 확실하게 정해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되게 논란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24주부터는 제가 말씀드렸죠. 아기를 살릴 수 있다고. 그런데 24주 이후부터 낙태를 하면 뭐가 될까요? 아기를 살릴 수 있는데 낙태를 하면 살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지, 아직 딱 주수가 딱 정해진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그게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신 초기에는 딱히 증상이 없기 때문에 엄마들이 오히려 많이 불안해 하시거든요. 내 뱃속에서 제대로 임신이 유지되고 있는 게 맞는지, 조금이라도 뭐 피가 비치거나 분비물이 많아지면 또 걱정도 많이 하시고, 배가 좀 당겨지는 느낌이 들면 또 걱정하셔서 오시는데, 우선 너무 걱정이 되시면 당연히 병원 오셔서 초음파나 진찰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사실은 임신 초기 한 20주 정도까지는 거의 태동이 없기 때문에 아기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체크를 했을 때.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 그냥 평상시 생활하던 대로 잘 생활을 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진짜로 불안하면 이제 아기 상태 당연히 보여드리고, 이렇게 아기 너무너무 잘 있고 잘 움직이고 심장 박동도 잘 뛰고 있으니까 엄마 좀 안심하시라고 말씀드리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입덧 없는 분들은 내가 임신했는지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한 뭐 4개월쯤부터 약간 배가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임신을 했구나 라는 걸 좀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자궁이 커지니까요. 저는 태교를 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당연히 엄마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라던가, 극단적으로 진짜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이 된다던가, 너무 우울한 상태가 계속되면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깨지게 되면서 그게 아기한테도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그건 정말 극단적으로 엄마가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고, 당연히 그런 상황은 피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는 일반적으로 태교를 한다라고 한다는 거는, 태교는 없습니다. 일상적으로 잘 지내고 최대한 이제는 일상을 즐겁게, 스트레스를 최대한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런 과정이면 되는 거지, 딱히 음악을 막 항상 듣는다고 해서, 아니면 좋은 걸 먹는다고 해서 그게 아기한테 다 가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꼭 저는 아기가 그거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엄마가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몸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아기가 안정적으로 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지만, 뭐 동화책을 들려준다 해서 아기가 듣는다거나 좋아한다던가 이러지는 않습니다. 엄마의 컨디션이 좋아지고 좋은 호르몬들이 나오고 그냥 그런 거지, 아기가 직접적으로 그걸 듣고 좋아한다거나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임신을 했을 때 흑염소를 먹으면 더 좋다던가 하면서 어른들이 흑염소를 해줬다, 즙을 해줬다, 뭐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거는 사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난임에도 뭐 도움이 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어떤 음식을 통해서 자꾸 뭘 해결하려고 많이들 하시는데, 그런 거는 그냥 다 낭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임신 중에 성관계를 아예 하면 안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엄마의胎반이 너무 자궁 경부에 가까이 있다던가, 자궁 경부가 너무 짧다던가, 아니면 출산 직전이라던가 이런 아주 특수한 상황, 아니면 아예 임신 초기 이런 때가 아니면 성관계 하셔도 됩니다. 부부관계 다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임신 도중에 우리 엄마들이 아기를 보호한다고 다 철벽치고 성관계를 안 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절대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두 분이서 너무 과격하지 않게 젠틀하게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 되지, 그거를 꼭 이 기간에는 하면 절대 안 되고 아기가 뭐 문제가 생긴다 이런 거는 아니시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아예 초기 아기가 잘 착상되고 자랄 수 있는 임신 6주에서 뭐 보통 초기라면
9주, 10주 정도를 의미하는데 그때까지 아기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성관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출산 직전에는 이제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아기가 그 전까지는 괜찮았다가 갑자기 태동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갑자기 오신 분도 계셨고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원인을 알 수가 없이 그냥 임신 거의 분만 직전에 아기가 사산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단 그런 상황을 임신성 당뇨나 고혈압을 가진 분들한테서 더 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임신성 당뇨나 고혈압을 생기지 않게 조금 처음부터 조심을 하시는 게 좋고 아무래도 또 노산일 경우에 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만 35세 이전에 출산을 끝내는 게 가장 아이한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여성이 출산을 만 35세 이상에서 할 경우에 노산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여성의 퍼틸리티 그러니까 생식 능력이 떨어지는 시기가 이제 35세부터 많이 떨어지게 되고 다운 증후군의 그런 리스크가 올라가게 되고 여러 가지 유전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남성들은 한 45세 정도 돼야 그런 수태 능력, 생식 능력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유전자가 오래되면 될수록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게 여자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난자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좋고 젊을 때 써야지 35세 이상이 돼서 너무 오래된 난자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염색체에 문제가 생길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물론 요즘 결혼을 되게 늦게 하고 또 출산도 늦게 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제외하고는 만약에 좋은 파트너가 있다라고 할 때는 아기를 만 35세 이전에는 출산을 하는 게 아이도 건강하고 엄마도 회복이 잘 되고 그만큼 또 아기를 기를 수 있는 체력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젊었을 때 저는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자연분만을 할 때도 젊은 친구들은 금방 배도 들어가고 금방 걸어 다녀요. 아기 낳고서는. 근데 뭐 제 나이쯤 된다던가 이런 분들이면 진짜 출산하고 거의 뭐 죽어가죠. 끙끙끙끙 앓고 막 몸도 많이 힘들고 그럴 수 있죠. 나이가 깡패입니다. 그렇죠. 네, 낭설입니다. 제왕절개를 한다고 해서 배에 힘을 못 준다던가 허리에 힘이 약해진다던가 이런 거는 다 거짓말들이에요. 우선 당연히 제왕절개가 작은 수술이 아니에요. 배를 10cm 정도 열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힘든 거고 그 회복을 하는 게 당연히 엄마 몸에는 힘든 거지 그냥 제왕절개 자체를 했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된다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흉터도 크게 남고 하니까 그런 기분이 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부부한테 어르신들이 간섭이라든가 너무 관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선 그 둘이서가 가장 주도적으로 엄마 아빠 부부가 주도적으로 결정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거라든가 출산을 할 병원을 정한다든가 아니면 산후조리를 할 곳을 정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그 부부가 같이 그냥 할 수 있게 좀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요즘 아이가 귀해지다 보니까 임신을 했을 때 어른들께서 또 너무 관심이 많고 기쁘고 하시니까 좋은 마음에서 이것저것 막 해주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멀찍히 응원을 해주면서 부부가 같이 잘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게 조언 정도 해주시면서 서포트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자기 몸에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산후조리를 할지 이런 거를 제일 깊게 고민하는 거는 사실 엄마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런 부분은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게 그냥 서포트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출산이라는 과정이 상당히 여성한테는 어떻게 보면 정말 드라마틱한 몸의 변화를 야기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도 많으실 거고 또 몸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아 나의 예전에 예쁜 모습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면서 조금 슬퍼하실 수도 있고 우울해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그런 과정에서 분명 저희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잘 모르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 주치의 선생님들이 아마 다 계실 거거든요. 그 선생님한테 상의를 하시면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출산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뭐 시자비를 해서 아기를 꺼낼 수도 있고 제왕절개로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지만 꼭 제왕절개가 반드시
반드시 필요한 의학적인 컨디션들이 몇 가지가 또 있고, 또 자연스럽게 자연분만으로 나왔을 때 더 좋은 컨디션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마 주치의 선생님이 가장 잘 아실 거고 제안을 해주실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계속 잘 따라서 끝까지 전문가들을 믿고 하시면 안전하게 출산하실 수 있으시니까, 너무 그런 과정에 대해서 겁먹거나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나는 꼭 제왕절개를 무조건 하겠다, 나는 꼭 자연분만을 무조건 하겠다, 이런 식으로 너무 고집을 부리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선은 오늘 되게 다양한 얘기들을 나누게 됐는데요. 아마 이런 것들 평상시에 궁금해 하셔서 저한테 또 물어보는 질문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제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그리고 성교육을 저는 하기도 하거든요. 어린 친구들. 아무래도 이런 쪽으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리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느꼈던 좀 업그레이드 됐으면 하는 여성의 불편감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현재 준비 중입니다. 나중에 제가 저의 브랜드를 딴 생리대를 여러분께 이제 만나보게 좀 해드리고 싶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